칼 융은 언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볍게 읽고 지나쳐버릴 만한 매우 심오한 문장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정밀한 묘사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평생 동안 당신의 시선을 오직 바깥으로만 향하게 한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가 정해놓은 성취의 기준, 나이에 맞춰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회적 이정표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 단 한 번도 질문해보지 못한 채 그저 수행해왔던 당신의 정체성을 향해서 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체면, 그리고 획일화된 성공의 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바깥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꿈은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였고 당신이 쓰고 있는 역할들은 너무나도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그 시선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내면을 향하게 되었을 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익숙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52년 44살의 한 남자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칼 융의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으며 겉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융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거울 속에서 완전히 낯선 타인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의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절망 어린 목소리로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침묵을 지키던 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더 나아지려고 할 때 우리의 기분도 마땅히 더 좋아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융이 관찰한 바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긍정적인 돌파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의 징후들은 결코 시원한 해결책이나 희망찬 돌파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붕괴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 3시에 영문도 모른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인간관계로부터 깊은 단절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잠에서 깬 후에도 오랫동안 피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기묘한 꿈을 꾸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혹은 당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고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현실의 삶으로부터 당신 내면의 훨씬 더 깊은 어느 부분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러나고 있다는 서늘한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당신을 가볍게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 꾸며낸 긍정적인 신호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름지어 부르기 위한 진지한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꿈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으며 당신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의 어느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 현실 세계에 속하지 않은 낯선 장소에 서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집이지만 당신은 그곳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년 전에 당신의 삶에서 떠나버린 누군가가 나타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꿈이 남긴 기묘하고도 묵직한 감정은 다음날 하루 종일 당신의 피부 위에 맴돕니다. 당신은 새벽 3시에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평온해야 할 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친 심장박동을 느끼며 당신은 그 이유도 모른 채
어두운 방 안에 덩그러니 누워 있습니다. 요즘 들어 꿈들은 더욱 무거워졌고 더욱 날카로워졌으며 당신이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번역해낼 수 없는 그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현상들을 겪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업무와 압박감이 뇌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어제의 파편들을 무작위로 재생하는 뉴런들의 의미 없는 발화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내면의 신호들을 무시하는 법을 아주 훌륭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꿈의 의미를 무시하고 아침에 일어나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고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면에서 열리려는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복해서 거듭해서 그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계속해서 다시 열립니다. 칼 융은 꿈을 일컬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은유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실제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매우 기술적이고 정밀한 표현입니다. 인간 전체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중심, 즉 자기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 때 그것은 결코 현실 세계의 계획이나 일정표 같은 논리적인 언어로는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가 그 현실의 영역을 너무나도 꽉 쥐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비이성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기는 에고가 아직 검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유일한 통로를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 이미지, 강렬한 감정, 그리고 꿈꾸는 마음만이 가진 기묘하고도 말없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융이 그의 평생의 연구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일관되게 관찰했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외부적인 삶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중대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나 꿈이 먼저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보다 항상 먼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외부 세계의 성취와 일상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무의식은 이미 깊은 곳에서 변화를 위한 토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자기가 당신에게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할 때 원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고대의 인물들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깊은 경외감과 익숙함을 느끼게 되는 지혜로운 노인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어린아이. 너무나도 오래되어 인간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깊은 눈빛으로 당신을 고요히 응시하는 한 마리의 동물. 굳게 닫힌 문, 비밀스러운 정원, 혹은 끝없이 깊은 아래로 이어지는 물의 이미지들. 이러한 상징들은 단지 당신 개인의 짧은 역사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오래된 것, 지구상에 그 어떤 한 인간이 걸어다니기도 전부터 인간 정신의 깊은 기저에 묻혀 있었던 보편적인 무의식에 속한 것들입니다. 융의 환자 중 한 명이었던 50대 초반의 여성은 들어가는 입구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정원의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융은 그녀에게 그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 마침내 그토록 거칠게 야생으로 변해버린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단 하나의 질문은 그 이후에 이어진 그녀의 모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그녀에게 정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그 안에서 살아내야 할 단 하나의 올바른 질문을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시선을 하나 덧붙이자면 현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버려진 정원들이 존재합니다. 성공과 생존,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위해 내달리느라 차마 돌보지 못했던 나의 순수한 열정,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취미들입니다. 혹은 그저 나로서 존재하고 싶었던 그 작은 마음의 텃밭들이 지금 무성한 잡초에 덮인 채 당신의 꿈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융이 남긴 문장 중에서 당신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의식화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온다. 당신이 잠결에 수면 위로 떠오른 무의식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밀어낼 때마다 당신은 언젠가는 기어코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당신에게 도달하고 야말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어둠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꿈의 형태가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묘한 사건들의 패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똑같은 종류의 상실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도 모른 채 번번이 마주하게 되는 똑같은 절망의 문. 만약 요즘 들어 당신의 꿈이 점점 더 기이해지고 더욱 생생해지며 도저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강렬한 감정들로 흠뻑 젖어 있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의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접촉의 징후입니다. 위대한 내면과의 접촉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단계에 있다면 댓글에 111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융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심리학적 체계 안에서 이 숫자는 내부를 향한 진정한 전환이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더 이상 핑계를 대며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매우 중요한 내면의 정보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곳에 있다면 이 숫자를 여기에 남겨두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신호가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장소라면 두 번째 신호는 그 무의식이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난생 처음으로 당신의 부모님을 부모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몹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순간은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당신은 식탁 너머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거나 부엌에서 서성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그것은 극적인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오지도 않고 거창한 깨달음의 무게를 지니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고요하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그 감각을 신뢰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을 부모라는 거대한 역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온전히 치유받지 못한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전 삶의 무게와 책임감에 짓눌려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묻어둔 채 두 번 다시 꺼내보지 못한 슬픈 꿈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시대적 아픔과 상처들을 짊어지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아무런 악의 없이 그 상처들을 마치 모국어처럼 당신에게 물려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훨씬 이전부터 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너무나도 끈끈하고 복잡한 정과 희생으로 얽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는 지독한 효도의 굴레 속에서 부모를 객관적인 타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시선의 변화 때문에 극심한 방향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이렇게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으로 꿰뚫어보는 것 자체가 마치 그들에 대한 끔찍한 배신인 것만 같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융이 한 인간이 온전한 전체성을 가진 존재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도약 중 하나로 여겼던 현상입니다. 융은 이것을 부모상에 대한 투사의 거두어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이 이 과정을 설명한 방식은 이러합니다.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은 단지 외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인간으로서만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내면 정신 세계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내적 인물로서 하나의 거대한 템플릿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권위, 안전함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던 원초적인 틀로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내적 인물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프로그램처럼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둡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이미 설치되어 버린 그 무서운 프로그램 말입니다. 이 내적인 부모상들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마땅히 해야 한다고 믿는 행동들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도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해도 되는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통제합니다. 융은
사람들이 처음 이 사실을 직면했을 때 진심으로 당혹스러워하고 방어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인이 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의 상당 부분이 기계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직업, 우리가 선택하는 연인과 배우자, 우리를 둘러싼 기대에 대해 우리가 반항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순응하는 그 모든 방식들이 결코 어떤 깊은 의미에서도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쓰여진 낡은 심리적 대본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특히 명문대 진학, 안정적인 직장, 정년기의 결혼이라는 정해진 공식을 따라야만 인정받는 한국 사회에서 이 대본의 힘은 당신의 숨통을 조일 만큼 강력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부모를 인간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빈약한 자원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흠결 많고 복잡하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당신을 올가매던 무의식적인 대본이 마침내 그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열린 새로운 마음의 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누군가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려왔던 진정한 당신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 상황에 뼈저리게 들어맞는 아름다운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용들은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아름답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공주들일지도 모른다. 우리 정신 내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모의 형상들 역시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할 끔찍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끝까지 맹목적으로 보호하고 떠받들어야 할 성인 군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바라봐 주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우리에게 행사하던 무의식적인 지배력이 의식적인 이해와 연민으로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차원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실제 부모님과의 현실적인 관계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평화로워지거나 모든 갈등이 마법처럼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더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기 전에 관계를 일시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과정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애도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했지만 끝내 온전히 받지 못했던 그 완벽한 부모의 버전에 대해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은 진짜이며 충분히 슬퍼할 자격이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 그 슬픔이 머물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의 밑바닥에는 융의 개성화의 과정, 즉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필수적인 지표가 존재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자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낡은 조건 하나,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오직 당신만의 것인 내면의 무언가로부터 삶의 선택들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융이 남긴 이 문장 앞에서 잠시 가만히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거대한 비극은 부모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다. 당신이 당신을 길러준 사람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그 살아보지 못한 삶의 처절함을 볼 수 있을 때 그들 역시 자신들이 선택하지 못했고 온전히 꿰뚫어 보지도 못했던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힘들에 의해 조각되어진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을 때 당신은 마침내 위대한 문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생애 처음으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유치한 반항도 아니며 그들의 삶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속한 진실로부터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숭고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진짜 당신 삶의 눈부신 시작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땀 흘려 성취한 삶이 더 이상 당신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되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했던 그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의 그 순수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떠들어 대기 전에 존재했던 그 본연의 모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목표로 삼고 끈자가 자도달하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번듯한 직함, 이 정도면 마침내 내가 세상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그 사회적 인정의 수준들, 당신이 수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치밀하게 조립하고 견뎌왔던 완벽한 이미지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지어올린 바로 그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순간, 당신은 마치 전혀 모르는 남의 집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는 듯한 지독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하게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했거나 최소한 그 목적지에 매우 가까워져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약속했던 그 찬란하고 충만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지독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융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겹겹이 쌓아올린 이 구조물에 페르소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들이 연기할 역할을 관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얼굴 앞에 들고 있던 물리적인 마스크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융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결코 누군가 거짓되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소나는 기만이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생존 도구입니다. 집단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이 페르소나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발표의 형식, 세상이 당신을 쉽게 알아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일관되고 그럴듯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눈치 문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페르소나는 단순한 마스크를 넘어 자신의 피부처럼 두껍게 자리 잡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싹싹한 미소, 상사 앞에서의 철저한 복종, 소셜미디어에 전시되는 흠잡을 데 없는 행복한 일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위협하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면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동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무사히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비계, 즉 든든한 임시 버팀목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페르소나에는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다했을 때, 즉 당신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 마스크의 크기보다 당신의 내면이 훨씬 더 거대하게 성장해 버렸을 때, 그 페르소나는 결코 조용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옥죄는 감옥의 사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에게 딱 맞았던 아늑한 방이 이제는 허리조차 똑바로 펼 수 없을 만큼 숨막히게 좁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대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페르소나를 더욱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구축했을수록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의 혼란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완벽한 직장인이나 부모의 역할을 연기해온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견고했던 버전의 자기 자신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할 때, 그 완벽함에 가면 밑에 숨겨져 있던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과 위로를 갈망하는 그 연약한 마음은 그 사람에게 결코 영적인 성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실패처럼, 끔찍한 나약함처럼, 예전보다 훨씬 더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치부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에난티오드로미아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향이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에는 폭발적인 힘을 동반하며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뒤집혀버리는 경향을 설명하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입니다. 당신이 특정하고 완벽한 당신의 이미지에 더 꽉 매달리고 집착했을수록 그 밑바닥에서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반대 방향의 압력이 훨씬 더 무섭게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한국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중년의 위기, 번아웃 증후군, 혹은 잘나가던 직장인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고 훌쩍 떠나버리는 일들이 모두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의 오류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애써 정해놓은 그 얄팍하고 인위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데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오로지 전체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은 당신이 그동안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기 위해 철저하게 배제하고 숨겨두었던 바로 그 버려진 조각들을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융이 남긴 이 말을 부디 선명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수용이 모호한 철학적 의미에서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의 그 잘난 페르소나가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게 숨기려고 특수하게 설계했던 당신의 가장 찌질하고 연약한 부분들까지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유능함 뒤에 숨겨진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 확고한 자신감 뒤에 숨겨진 덜덜 떠는 불확실성,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기가 막힌 갈망들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인생에 뒤처진 낙오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거짓 연기를 하는 동안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고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려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앞으로 힘차게 끌어당겨지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그 모든 가짜의 삶 밑바닥에서 과연 무엇이 이토록 오래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에게 꼭 맞는 올바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당신과 맞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런 소음 없이 조용히 당신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우연의 연속을 통해 어떤 책 한 권이 우연히 당신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책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가장 절실하게 들어야만 했던 바로 그 위로의 문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스쳐 지나가듯 나누게 된 낯선 이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무언가 기적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당신이 수년 동안 열지 못해 서성거리던 내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당신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이유로 원래 잡혀있던 모임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이 그 모임에 가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그 텅 빈 여백의 시간 속에서 만약 당신이 그곳에 갔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동안 당신 삶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고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기묘하게도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멀어짐은 결코 누군가와 크게 싸웠거나 치명적인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수간만의 차로 바닷물이 썰물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아주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멀어짐입니다. 당신은 파도가 밀려간 텅 빈 모래사장에 홀로 서서 그 멀어지는 뒷모습을 잡으러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당신의 영혼과 깊이 공명하는 새로운 인연들의 등장, 그리고 과거에는 그토록 친밀했지만 이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오래된 인연들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융은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에 동시성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세심하게 구분했습니다. 동시성은 온 우주가 오직 당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성공을 위해 무언가를 세팅해준다는 유치하고 기복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내부에서 진실되고 깊은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에 발맞추어 외부 세계의 사건들이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군집을 이루어 반응하는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진짜 자아를 향한 거대한 이동이 시작될 때 외부의 세계는 마치 거울처럼 그 변화에 화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유치한 마법이나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하고 합리적인 이성이 아직 그것을 설명할 적절한 언어를 개발하지 못한 미지의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시성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는 명백한 현실이다. 이 동시성을 볼 수 있는 눈은 결코
특별한 영적 수련을 거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항상 그곳에 존재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내면의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게 자신의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눈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거짓된 페르소나가 부서지고 진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파동 역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과거의 낡은 당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 얄팍한 관계들을 끌어당기던 가짜 주파수의 송출을 마침내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의식적이나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지금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진정한 당신의 주파수와 깊게 공명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당신을 배신하거나 당신에게 실패를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인생에서 이제 막을 내린 낡은 챕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면으로 걸어들어간 그 숭고한 움직임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아름다운 형태를 빌려 외부 세계가 당신에게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융 자신도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과정에서 이 끔찍하고도 놀라운 현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은 아마도 융의 학문적, 지적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심리적 파열이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융은 훗날 자신이 하강의 시기라고 불렀던 깊고 어두운 심리적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융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위대한 업적들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토록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하강의 시기 한가운데서였습니다. 융이 그들을 절박하게 찾아 나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융 자신이 마침내 그 진실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변모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머리를 굴려 억지로 조작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허용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슴 깊은 곳에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사건들을 더 이상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에 거짓말처럼 문이 열릴 때, 그것을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단순히 재수 좋은 우연으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동시성은 당신 내면의 그 위대한 이동이 외부 세계에서도 선명하게 눈에 보일 만큼 아주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주는 열렬한 지지와 응원의 증거입니다. 만약 요즘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놀라운 동시성의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댓글에 444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융이 수많은 고대 전통과 상징들로부터 끌어올린 심리적 언어 체계에서 444라는 숫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눈에 보이지 않던 내면의 에너지가 마침내 응집되어 당신이 실제로 두 발을 굳게 딛고 설 수 있는 견고한 현실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그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나란히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십시오. 5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그토록 혐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의 행동이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하며 이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몹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어떤 특정한 얼굴이나 이름 혹은 그 사람의 지독한 성향 하나가 당신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걸핏하면 무너져 내린 척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만을 이기적으로 바라는 사람,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혹은 끊임없는 비판과 잣대로 매 순간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하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을 향한 당신의 반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그 상황 자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크고 폭력적인 감정의 동요를 동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내면의 흐름을 주의에 깊게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분노의 강도가 너무나도 지나치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주 천천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묘한 변화가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분노의 온도가 서서히 식어갑니다. 온몸을 뻣뻣하게 만들던 날선, 긴장감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한때 당신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분노는 이제 무언가 깊은 피로감이나 체념과도 같은 서글픈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피로감의 밑바닥에는 감히 이름 붙이기조차 당혹스러운 감정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이해라는 감정에 너무나도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칼융이 묘사한 인간의 심리적 여정, 즉 개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융의 평생의 연구에 있어서 그림자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융이 말하는 그림자란 단순히 인간이 가진 악하고 사악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 즉 에고가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런 모습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어라고 판단하여 억압해버린 당신의 모든 파편들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깊은 무의식의 지하실에 숨겨지고 의식의 밖으로 쫓겨난 당신의 은밀한 욕망, 성격적 특성, 원초적인 감정, 그리고 날것의 충동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비밀이 풀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이 깊은 무의식 속에 생매장해버린 바로 그 특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약간 불편하다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도의 비난과 신경질적인 짜증, 심지어는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한 도덕적인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과 선을 수호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는 그 순간 진리나 도덕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유배를 떠나버린 우리 자신의 버려진 조각들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당신의 반응이 격렬하고 폭력적일수록 그 특성은 당신의 무의식 속 훨씬 더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비난이 가혹하고 매서울수록 당신 내면의 그 조각은 더욱 철저하게 당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그토록 짜증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완벽한 거울이다. 이것은 가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위선적인 껍질을 벗고 정직하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만 있다면 이것은 언제나 예외 없이 성립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도저히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대중의 관심을 갈구하는 관종 같은 사람들을 향해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방향의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타인에게 관심받고 빛나고 싶어 했던 그 찬란한 조각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토록 뜨거웠던 열망은 어디로 숨어버렸습니까? 관심과 인정을 원하는 것이 그토록 수치스럽고 천박한 일이라고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세뇌시켰습니까? 타인을 향해 쏟아내는 그 날카로운 짜증과 경멸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억압당하고 숨어버려야만 했던 당신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 즉 그림자의 비명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절대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보여주는 혐오감의 밑바닥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을 지배해 온 끔찍한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약한 존재로 비춰질지도 모른다는 뼈저린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어린 시절, 그들이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단 한 사람도 그들을 도와주러 오지 않았던 뼈아픈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그 연약함을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강인하고 독선적인 정체성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타인이 보여주는 나약함 속에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짓눌러왔던 끔찍한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와 관련하여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경이롭고 아름다운 사실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그림자가 항상 어둡고 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자 속에는 융이 황금 그림자라고 불렀던 엄청난 보물들도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이 황금 그림자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동경하며 우상화하는 타인에게 더 씌우는 우리의 아름다운 특성들입니다. 엄청난 용기, 폭발하는 창조성, 꺾이지 않는 자신감, 눈부신 진정성, 그리고 깊은 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렬한 동경과 존경심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 그것이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꺼내어 주장해보지 못한 당신 내면의 위대한 잠재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당신 스스로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단 한 번도 허락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찬란한 빛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과 우리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이상화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정확히 동일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억압된 조각이 이제는 제발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를 온전히 하나로 통합해 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죽일 듯이 미워했던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당신의 영혼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내면의 유배 생활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입니다. 춥고 어두운 지하실로 쫓겨났던 당신의 잃어버린 반쪽이 마침내 따뜻한 방 안으로 초대받고 있는 중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전체 자아의 인격을 건 도덕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엄청난 도덕적인 노력과 뼈를 깎는 성찰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의식의 빛 속으로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얄팍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선량한 사람이 되기 위해 본능을 억누르는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다고 비난했던 그 타인의 모습 속으로 정직하게 시선을 던지고 그 끔찍한 타인과 당신 자신 사이에 거리가 당신이 믿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그 치명적인 진실을 인정하는 노력입니다. 그 치명적인 진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그 고통스러운 노력 말입니다. 당신의 혐오와 분노가 서서히 연민과 이해로 부드러워질 때 당신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나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영토를 무한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철저하게 거부하고 끔찍해했던 그 어둠마저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당신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자신을 사회가 용납하는 훌륭한 부분과 용납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부분으로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그 지독한 폭력을 마침내 멈출 수 있을 만큼 당신이 거대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댓글에 528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가 당신 내면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평생토록 벌어지고 있던 그 끔찍하고 잔인했던 내전이 마침내 휴전을 선언하고 고요해지고 있다면 이 숫자를 당신 진화의 징표로 남겨두십시오. 6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남들에게 이성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결정들은 당신의 인생 그 어떤 결정보다도 가장 옳게 느껴집니다. 최근 당신이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는 방식에 있어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도 미묘하고 섬세해서 당신 스스로도 아직 그것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당신의 궤적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당신은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력서나 조건표상으로는 완벽하게 당신에게 들어맞아야 할 어떤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제안의 조건은 훌륭했고 타이밍도 더할 나위 없이 적절했으며 세상의 모든 상식과 논리적 지표들이 당신을 향해 무조건 예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정과 연봉,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성과 논리, 그 훨씬 밑바닥에 존재하는 깊은 무언가가 아주 고요하고 단호하게 노라고 말했고 당신은 놀랍게도 그 미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당신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당신의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았을 당신이 이제는 굳이 그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납득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압도적인 직관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하고 무모해 보이는 어떤 길을 향해 담담히 걸어갔습니다.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극구 만류하며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번에는 애초에 그들에게 조언이나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그저 당신의 결정에 회방을 놓는 불필요한 소음만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모해 보이는 위험의 한가운데서 놀랍게도 당신은 당신이 과거에 선택했던 그 안전하고 확실한 길 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들이 그 길이 틀렸다고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 전체를 감싸는 그 깊은 고요함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처럼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자리에서 기어 이 당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수천 번도 더 속으로 삼키고 참아냈을 그 말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진실을 억누르고 속으로 삼키는 행위 자체가 마치 당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통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말이 불러올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그것을 밖으로 토해냈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행동들은 결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변덕이나 무작위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칼 융이 한 인간이 단 한 번의 생애 동안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발달 단계라고 여겼던 현상의 초기 징후들입니다. 융의 저서를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놓치고 많은 핵심적인 구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의 자아인 에고와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 사이의 본질적인 구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에고는 결코 타도해야 할 악당이 아닙니다. 에고는 당신의 의식적 경험을 인식하고 현실 세계의 일상을 서술하며 당신이라는 존재의 연속성을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식의 중심입니다. 에고는 계획을 세우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저울질하며 세상과 협상합니다. 에고는 험난한 현실 세계라는 회사에서 매일매일 결제 서류를 처리하는 훌륭한 최고 경영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한계는 에고가 전체 정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고는 전체 정신 중에서 오직 의식이라는 아주 좁고 환한 불빛이 비추는 영역만을 통제할 뿐입니다. 융이 평생을 바쳐 증명하고자 했던 것처럼 인간의 의식이란 전체 정신의 영토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융이 항상 대문자에서로 표기하여 그 위대함을 강조했던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모두 아우르고 통제하는 전체 정신의 진정한 조직 원리입니다. 당신의 얄팍한 에고가 현실의 생존을 위해 온갖 바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묵묵히 이끌어온 것은 바로 이 깊고 위대한 지성, 즉 자기였습니다. 내면의 자기는 결코 논리적인 이유나 치밀한 전략의 언어로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으로 깊은 영혼의 갈망으로 그리고 기묘한 꿈의 파편들로 당신과 소통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거센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고유한 거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고민과 계산이 아니라 영혼이 알아보는 깊은 인식의 형태로 다가오는 긍정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에고의 통제를 벗어나 무의식의 자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직관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내리는 결정의 질감은 이전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고가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감에 떨며 내리는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불안한 윙윙거림 속에서 내려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에고의 결정은 철저하게 남들과의 비교 우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기가 내리는 결정은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그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동의나 허락, 알량한 칭찬 따위를 연료로 삼아 자신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온전하게 빛나는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융은 또한 의식적인 마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모순된 선택지 사이에서 옴달싹달싹 못하고 갇혀 있을 때 내면의 정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길을 창조해내는 경이로운 능력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로 답을 쥐어짜 내기를 멈추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극심한 긴장감과 고통의 상태를 섣불리 무너뜨리지 않은 채 그저 버티며 견뎌낼 때 기적처럼 안개 거치듯 눈앞에 나타나는 그 선명한 해답. 그것이 바로 당신 내면의 초월 기능이 마침내 작동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양극단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결국 그 고통을 비료 삼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한 내적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을 때 나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내 영혼이 정답을 알았어.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오직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맑고 선명해질 것이다. 당신이 머리를 굴려 짜낸 알량한 전략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비위 맞추며 관리해왔던 타인들의 평가와 시선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이 말은 당신의 전체로서의 당신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낮에 환한 햇빛 속에서 떠들어대는 의식뿐만 아니라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무의식까지 모두 합친 전체로서의 당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변화의 신호는 결코 무모한 충동성이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확신이 당신의 삶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들, 저 밑바닥에 깊게 뿌리내린 확신입니다. 당신이 현실의 모든 대안들을 다 시도해보고 기진맥진하여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당신이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고요하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확고부동한 진실, 그 확신은 무모한 만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가장 위대한 자기의 출현입니다. 전체성의 중심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깊고 고요한 확신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다면 댓글에 11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신비로운 내면의 경험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경험을 현실 세계에서 더욱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진짜가 될수록 당신의 비겁한 에고가 당신을 속여 다시 예전의 그 겁쟁이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줄 훌륭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던 지독한 압박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고요한 것이 들어서고 있으며 당신은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하게 찾아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난 줄조차 모른 채 놓치고 많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지난 수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며 동행해왔던 그 무거운 무언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드라마틱한 깨달음의 순간도 없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끔찍했던 압박감이 조용히 부재할 뿐입니다. 낮고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르던 만성적인 불안감, 끊임없이 타인과 당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당신이 마침내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전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제잘거리던 가혹한 목소리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뼈 빠지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쉼없이 제잘거리던 머릿속에 그 가혹한 목소리. 당신이 피땀 흘려 이룬 모든 성취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깎아내리며 곧바로 더 높고 가혹한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고 타인의 따뜻한 칭찬조차도 언젠가는 반드시 깨부수고 넘어서야 할 또 다른 경쟁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리던 그 지독한 완벽주의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잦아들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시끄러웠던 소음이 멈춘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전혀 낯선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감각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의미의 만족감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패배자 같은 체념이나 백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실패와 절망 끝에 찾아오는 지독한 무기력증이나 번아웃의 피로감도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감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세한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토록 혼동하며 살아가는 두 가지의 삶의 방향 사이에 아주 선명하고 날카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성을 향한 추구와 전체성을 향한 추구의 차이입니다. 융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한 인간이 평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숭고한 목표인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융이 정의한 완벽성이란 사회가 요구하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을 자신의 내면에서 철저하게 도려내고 제거하려는 폭력적인 시도입니다. 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더 세련되고 매끄러우며 더 완벽하게 통제되어 감정의 기복이나 모순이 없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빼기의 프로젝트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싹트기도 전인 아주 어린 시절에 타인에 의해 주입된 허상의 이미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살점을 계속해서 깎아내고 도려내는 자기 파괴적인 축소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외모를 가꾸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강요받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끔찍한 영혼의 질병이 바로 이 완벽성을 향한 강박입니다. 그러나 전체성은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전체성은 당신의 삶에서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들을 수술칼로 도려내고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눈부신 장점들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부끄러워 남들 몰래 숨겨두었던 끔찍한 치부들까지 포함합니다. 당신의 당당한 강점과 찌질한 나약함, 타인을 향한 당신의 아름다운 이타심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이기심,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확고한 자신감과 그 밑바닥에서 덜덜 떨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공포. 전체성은 당신에게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성은 오직 당신에게 잃어버린 조각들을 모두 되찾아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을 간절히 요청할 뿐입니다. 융은 세대를 뛰어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긴 위대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택하겠다는 이 선언은 선함이나 착함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집착하는 그 알량한 선함을 추구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에 들어맞지 않는 내면의 소중한 부분들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배척당하고 억눌린 것들은 결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깊은 어둠 속에서 끔찍한 괴물, 즉 그림자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기묘한 꿈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감정의 폭발로 출현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이유 없이 상처를 주고 비정상적인 분노를 유발하는 타인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반드시 현실 세계로 다시 튀어나오고야 합니다. 전체성의 추구는 바로 이토록 잔인하고 끝없는 내면의 끔찍한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깊은 무의식 속으로 유배되었던 그 찢겨진 파편들을 다시 의식의 밝은 빛 아래로 따뜻하게 불러들일 때입니다. 영혼을 갉아먹던 내면의 치명적인 갈등은 마침내 눈 녹듯 스르르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경이로운 통합의 과정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숭고한 발현을 일컬어 코니응크티오 오포지토룸, 즉 대극의 합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대극의 합일은 과거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의 조화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너무나도 끔찍하게 미워하고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던 양극단의 특성들이 더 이상 정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피 튀기게 싸우지 않는 경이로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과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는 나약함, 철저한 독립성과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절절한 갈망,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과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입니다. 이 서로 반대되는 특성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 마음속의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며 격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흐리멍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의 고유하고 생생한 색깔을 온전히 유지한 채 더 이상 당신의 귀중한 생명력을 갉아먹지 않는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균형 상태 속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조화롭게 춤을 추며 공존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던 이 양극단의 힘들이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고 싸움을 멈출 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전쟁에 쏟아부어야만 했던 막대한 양의 심리적 에너지가 마침내 풀려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비옥한 에너지로 다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선에서 이것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몹시 지쳐있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우리를 지치게 만든 것은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의 두 자아가 매일 밤낮으로 벌이는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멈추면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 같은 무한한 에너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너무나도 소박하고 단순한 언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어딘가에 온전히 도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부 세계의 화려한 목적지도 기나긴 여정의 끝도 아닙니다. 그들이 마침내 다다른 곳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아늑하고 깊은 집입니다. 융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러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하고 근본적인 내적 변형을 이뤄낸 사람들은 외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고 이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직업을 극적으로 바꾸거나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관계가 마법처럼 완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친숙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그들의 내부적인 태도와 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요된 의무감이나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혹은 타인의 알량한 인정을 갈구하는 굶주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영혼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흔들림 없는 진실과 그것을 외부 세계에 표현하는 방식 사이에 완벽한 일치와 정렬을 통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평가와 오지랖 넓은 시선들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이 함부로 줄 수도 없고 절대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오직 자신만의 굳건하고 영원한 내면의 기준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어남을 의미하는 7번째 신호가 당신의 내면에서 느껴질 때 나타나는 감각입니다. 이 깨어남은 결코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마술처럼 사라지는 동화 같은 결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찾아낸 한 인간의 위대한 탄생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가혹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비난이나 환호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결과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깊고 고요한 내면의 안식처 말입니다. 융은 이 위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딱 맞고 편안한 신발이 다른 사람의 바른 피가 나도록 옥죄고 꼬집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인생의 레시피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성공의 공식이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답 같은 길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당신만의 진실하고 고유한 형태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무대 위에서 필사적으로 연기했던 수많은 역할들 밑바닥에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강제로 물려받은 그 무거운 기대들 밑바닥에,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든 세상에 소속되어 살아남기 위해 비참하게 짜맞추었던 수많은 가짜 버전의 당신들 밑바닥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바로 그 본연의 형태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고 찬란한 진짜 자아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숭고한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내가 이 진짜 자아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뼈아프고도 중요한 질문은 과연 당신은 이제 밖을 향해 미친 듯이 정답을 찾아 헤매는 그 헛된 짓을 영원히 멈출 준비가 되었는가? 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신호들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이 한 가지만은 부디 가슴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인생의 모든 퍼즐을 다 맞춰놓거나 정답을 알아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이성과 에고는 언제나 빠르고 확실한 정답을 요구합니다.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과 당장 오늘 밤까지 해야 할 행동의 타임라인과 눈앞에 당장 펼쳐질 목적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위대한 심리적 변형은 결코 그런 저급하고 얄팍한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세한 불협화음으로 시작됩니다. 무언가 이제는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기분 나쁜 불편함으로 과거에는 그토록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던 낡은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숨이 막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리는 답답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깨어남의 과정이 그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이유는 마치 지금껏 내가 쌓아온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당신 자신과 뜨겁게 조우하고 있는 가장 성스러운 첫 만남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한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눈부시고 위대한 순간들은 정작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당장에는 곁에 있는 사람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고요하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투명하게 일어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극적인 배경 음악도 거창한 발표도 없습니다. 어제의 낡은 나와 오늘의 새로운 날을 가르는 명확하고 선명한 선 긋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계절이 바뀌듯 서서히 스며드는 점진적인 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한층 더 깊어진 시선과 투명한 자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저 당신에게 던져준 낡은 대본을 수동적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당신만의 위대한 삶이 이제 당신에게 훨씬 더 거대하고 숭고한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무거운 책임감과 경건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생이 저물어가던 노년의 어느 날, 칼 융은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칼 융은 오늘날 치열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벼락 같은 충격을 안겨주는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타인의 허락이나 세상의 인정을 애타게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직 당신에게 온전히 발견되고 안아지기를 애타게 기다려온 당신 내면의 그 조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밑바닥에 흐르는 단 하나의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진통제를 먹고 빨리 잠재울 수 있느냐는 실용적인 조언도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의 겹겹이 쌓인 마음의 지층 가장 깊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고요하지만 끈질기게 세상 밖으로 알을 깨고 나오려 몸부림치고 있는 그 위대한 날개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챕터의 시작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차고 가슴 벅찬 새로운 시작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의 혼란으로, 길을 잃어버린 듯한 불확실성으로, 그리고 어제까지의 나 자신과 내일의 낯선 나 자신이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듯한 서늘하고 기묘한 감각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제가 조용히 건네드린 이 모든 이야기와 단어들이 당신 영혼의 시면을 울렸다면 달라집니다. 만약 오늘 제가 조용히 건네드린 이 모든 이야기와 단어들이 당신 영혼의 훨씬 더 깊은 시면 어딘가를 강렬하게 공명하며 울리게 만들었다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막 그 위대한 변형의 입구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대하고 숭고한 변형의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함께 나눈 이 영혼의 여정이 당신 내면에 웅크리고 있던 그 진짜 당신에게 가다 무언가를 속삭였다면 댓글에 777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빛나는 숫자가 한 인간의 위대하고 경이로운 영적 성장은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깊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작지만 강력하고 소박한 알림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릿속에 떠오른 누군가의 얼굴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그 거센 감정의 소용돌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 고통받고 방황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부디 이 긴 이야기를 그들에게 따뜻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향한 섣부른 조언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거룩한 혼란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정밀한 영혼의 언어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완벽한 해답이 우리에게 도착하기 훨씬 전에 그 해답을 담아낼 수 있는 정확하고 따뜻한 언어들이 먼저 우리에게 당도하여 길을 열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어남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그 외롭고도 찬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